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을 준비한다고 하시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계십니다. 자식에게 의지하고 배우자를 믿고 친구를 기대하지만 결국 남는 건 나 혼자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 큰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6가지 준비. 둘째, 65세 이후 돈을 쓰며 노는 것이 최고인 6가지 이유. 셋째, 노년에 절대 엮이면 안 되는 5가지 인간. 이 세 가지는 모두 여러분의 노년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핵심입니다. 약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6가지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 남는 건 나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배우자는 먼저 떠나고 자식은 바빠서 멀어지고 친구는 하나둘 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순한 진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년이 불행해집니다. 오늘 말씀드릴 6가지만 준비하면 혼자 살아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주거 안정성입니다. 나이가 들어 돈이 조금 부족해도 친구나 자식이 없어도 집만 안정적이면 마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집이 불안하면 삶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임대료에 쫓기고 재개발에 휘둘리고 보증금을 떼이는 순간 노년은 순식간에 지옥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할머니께서 평생 월세로 살아오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작은 전셋집에 사셨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버텼습니다. 결국 몇 년 모은 돈까지 날아가고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보증금 사기를 당한 불쌍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도와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반지하 월세방으로 밀려나 추운 겨울을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한 대가가 이렇게 참혹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뼈 아팠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다 허무하더라. 집이 없으니 사람도 없는 것 같았다. 반대로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다릅니다. 74세 할아버지께서는 젊었을 때부터 집만은 내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큰 돈을 모으진 못했지만 작은 아파트를 장만해 대출을 성실히 갚았습니다. 은퇴할 때쯤엔 빚이 모두 사라졌고 이후엔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집 팔고 우리랑 같이 삽시다라고 여러 번 권했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내 집은 내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이다. 그 결과 할아버지는 매달 임대료 걱정 없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동네 친구들과 막걸리를 나누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는 주거 안정성 하나에서 갈렸습니다. 집이 없거나 불안정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집이 안정적이면 큰 돈이 없어도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주거 불안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추위와 더위에 떨며 잠 못 드는 고통, 집을 옮길 때마다 따라오는 외로움과 피로는 결국 건강마저 갉아먹습니다. 결국 노년의 첫 번째 준비는 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큰 아파트일 필요도 없고 화려한 주택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내 이름으로 된 작은 보금자리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병이 들어도 돈이 조금 모자라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이 곧 마음의 안정이고 마음의 안정이 노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지금 집이 있다면 지키고 없다면 작은 전세나 공공임대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내 몸 하나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자립 능력입니다.
노년의 가장 비참한 순간은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사라져 남의 손에 매달려야 할 때 찾아옵니다. 밥 한 숟가락도 남이 떠줘야 하고 화장실조차 혼자 못 가는 순간 자존심은 무너지고 삶의 의지도 함께 꺼집니다. 자식이 돌봐줄 거라 믿는 건 환상일 뿐입니다. 자식도 자기 살기 바쁘고 며느리와 사위의 손길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는 건 내가 내 몸을 다루는 힘, 곧 자립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80세 할아버지께서 관절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도 치료를 미루며 버텼습니다. 조금 아프면 참으면 되지 하며 운동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계단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회복은 더뎠습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게 되었고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자식 집에서 몇 달을 지냈지만 결국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견디지 못해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두 다리로 걸어 다니던 그때가 그립다. 지금은 산 송장일 뿐이다. 자립 능력을 잃는 순간 삶은 그저 연명일 뿐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반대로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정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 74세 할아버지께서는 은퇴 후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를 습관으로 만들었고 집에서 간단한 근력 운동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밥도 스스로 차려 먹는 원칙을 세워 간단한 국과 반찬 정도는 늘 손수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힘들게 뭘 하냐며 말렸지만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손으로 먹을 밥은 내가 해야 자유가 있지. 덕분에 할아버지는 지금도 큰 병 없이 스스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병원비도 적게 들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 관계도 편안합니다. 자식들조차 아버지는 혼자서도 잘 사신다며 마음 놓고 각자의 삶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자립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놓치지 않으려 매일 연습한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립 능력을 잃으면 자존심도 관계도 행복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을 지키며 자립을 준비한 사람은 노년에도 자유와 당당함을 잃지 않습니다. 노년의 자립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밥을 차려 먹는 힘, 내 발로 화장실을 가는 힘, 약을 제때 챙기는 힘. 이 사소한 것들이 모여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삶을 지켜줍니다. 결국 노년의 두 번째 준비는 내 몸 하나 스스로 돌보는 자립입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을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남은 생이 고통이 아닌 자유가 됩니다. 자립은 노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행복을 지켜주는 최후의 무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걷고 먹고 돌보는 작은 습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노후 준비입니다. 세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입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건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인정하지 못해 발버둥치는 두려움입니다. 아직 멀었어. 나는 안 죽어라며 현실을 부정하다 보면 병이 찾아왔을 때 더 큰 충격에 빠지고 남은 시간마저 불안과 공포로 갉아먹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 뿐이고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인 사람은 오늘을 더 풍요롭게 누립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82세 할아버지께서 평생 돈을 모으며 나는 오래 살 거다. 죽음은 생각조차 하기 싫다며 준비를 미뤘습니다. 유언장도 없었고 장례에 대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경악했고 본인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치료비로 수천만 원이 쏟아졌고 자식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갈등에 휘말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상에서 자식들의 싸움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음보다 더 괴로운 건 내가 준비하지 않아 자식들을 원수로 만든 거다. 결국 할아버지는 고통 속에 생을 마쳤고 남은 가족들은 원망과 갈등만 떠안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전혀 달랐습니다. 76세 할머니께서는 70세가 되던 해 스스로 장례보험에 가입했고 자신의 장례 방식과 재산 분배까지 미리 정리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내가 떠나면 화는 받지 말고 조의금은 작은 장학금으로 쓰라는 말까지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엄마, 왜 벌써 그런 걸 준비하세요? 불길해요 라며 말렸지만 할머니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게 곧 남은 삶을 편안하게 사는 거다. 실제로 할머니는 그 이후 더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웃으며 어울렸습니다. 자식들 역시 할머니의 태도를 보며 죽음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건강하지만 언젠가 올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루하루가 더 여유롭습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잔혹할 만큼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죽음을 외면하면 남은 인생은 불안과 후회로 채워지고 준비하면 오히려 삶이 가벼워집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죽음을 앞당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값지게 쓰게 만드는 힘입니다. 준비가 없는 노년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공포에 떨지만 준비가 된 노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의 세 번째 준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남은 생을 더 깊게, 더 자유롭게 산다는 뜻입니다. 유언장을 정리하고 장례를 계획하고 내 마음을 다잡는 순간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별이 됩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준비, 그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담담한 태도입니다. 준비된 죽음만이 준비된 삶을 완성합니다. 네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남의 인정에 목매지 않고 내 만족으로 사는 태도입니다. 노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덫은 바로 체면과 남의 시선입니다. 친구가 어떻게 볼까? 자식이 뭐라 할까? 이웃이 수군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쓰고 싶은 것도 못 쓰며 결국 내 인생은 남의 입에 좌우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노년은 이미 충분히 살아낸 인생입니다. 이제는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내 만족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79세 할머니께서 평생 체면에 갇혀 살았습니다. 옷 한 벌 살 때도 친구들이 싼 옷이라고 흉보지 않을까 걱정했고 집안 행사 때마다 자식 자랑을 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돈에도 억지로 손주 용돈을 크게 주고 며느리에게 선물을 사다 바치며 좋은 시어머니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당연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자식들은 점점 더 요구했고 친구들은 뒷담화를 즐겼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빚까지 지며 남의 눈을 의식하다가 병원비도 감당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한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잘 보이려다 정작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 반대로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74세 할아버지께서는 은퇴 후 친구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안 나오냐? 소외될 거다 라는 말에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랑 노는 게 제일 즐겁다. 할아버지는 혼자 등산을 가고 좋아하는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내가 줄 수 있는 건 내 마음뿐이다. 돈은 기대하지 말아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는 너무 자기만 생각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식들은 오히려 할아버지의 태도를 존중하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남의 눈은 평생 따라가도 끝이 없다. 내 눈에 부끄럽지 않으면 그게 최고다. 지금 할아버지는 작은 연금으로 소박하게 살지만 하루하루가 당당합니다. 이 두 사례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남의 인정을 쫓는 순간 노년은 끝없는 굴레가 되고 내 만족으로 사는 순간 노년은 자유가 됩니다. 체면 때문에 돈을 쓰다 무너지고 남의 말 때문에 마음이 병드는 건 너무 흔한 비극입니다.
하지만 남이 아니라 나라는 기준만 세우면 인생은 놀랍도록 단순해집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내가 맛있으면 그만이고 옷을 입어도 내가 편하면 충분합니다. 그 단순한 원칙이 노년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결국 노년의 네 번째 준비는 남의 인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내 만족으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지막까지 웃으며 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자식의 칭찬, 친구의 시선, 이웃의 말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즐겁게 산 기억은 끝까지 나를 지켜줍니다. 남이 박수치는 삶보다 내가 미소 지을 수 있는 살, 그것이 노년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다섯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에게 잘 보이려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가족을 지키려고 감정을 누르며 삽니다. 하지만 노년에까지 그 습관을 끌고 가면 결국 병이 됩니다. 속은 썩어가는데 겉으로는 억지 미소를 짓고 가슴은 분노로 들끓는데 입술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순간 내 마음은 나를 배신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나를 지켜낼 때 찾아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80세 할머니께서 평생 감정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무뚝뚝한 태도에도 참자라며 말하지 않았고 자식이 속을 썩일 때도 엄마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들어서 그 억눌린 감정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는 두통과 불면, 가슴 두근거림에 시달리며 병원을 전전했지만 뚜렷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결국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마음의 병입니다. 평생 쌓은 억울함과 분노가 몸으로 나온 겁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통곡했습니다. 왜 나는 한 번도 내 속마음을 말하지 못했을까? 왜 죽을 때가 다 돼서야 눈물이 나는 걸까? 감정을 억누르며 산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75세 할아버지께서는 은퇴 후부터 내 마음에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자식이 무리한 부탁을 하면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했고 친구가 기분 상하는 말을 하면 웃으며 그 말은 듣기 불편하다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감정을 쌓아두지 않으니 병에 시달리지 않았고 마음이 가벼워 더 자유로웠습니다. 내가 내 기분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대신 지켜주겠냐라는 할아버지의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지금도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속 시원한 어르신으로 불리며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 두 사례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결국 병이 되고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교양 있는 미소가 아니라 내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분노가 나면 표현하고 슬프면 눈물을 흘리고 기쁘면 마음껏 웃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독이 쌓이지 않고 몸까지 건강해집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참는 게 효도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의 다섯 번째 준비는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볼 이유도 체면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드러낼 때 비로소 나는 나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짜 미소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진짜 내 감정과 함께하는 살, 그것이야말로 남은 생을 후회 없이 만드는 준비입니다. 여섯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배우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두려움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익히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노년에 불행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나이에 뭘 배우겠냐라는 말로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생활 방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는 순간 세상은 내 등을 떠밀고 멀리 사라집니다. 결국 고립되고 무력감에 사로잡히며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반대로 계속 배우는 사람은 나이를 거슬러 당당하게 세상과 함께 걸어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81세 할머니께서 남편 사망 후 홀로 지내며 휴대폰도 나는 못해 라며 자식에게만 의존했습니다. 은행도 병원 예약도 모두 자식이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며 자식이 자주 오지 못하게 되자 할머니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병원 예약을 못해 치료 시기를 놓쳤고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신청도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동네 마트에 갔지만 무인 계산대를 이용하지 못해 직원에게 혼나듯 쫓겨나야 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렇게 창피를 당해야 하나?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울었습니다. 배우지 않겠다는 고집이 결국 자존심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정반대였습니다. 74세 할아버지께서는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우기 위해 문화센터 강좌에 등록했고 인터넷 뱅킹을 익히며 직접 금융을 관리했습니다. 친구들이 나이 들어 뭐 하러 고생하냐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배우지 않으면 노예가 된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고 싶다. 할아버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책을 사고 동영상으로 운동을 배우며 새로운 취미를 즐겼습니다. 손주와도 게임을 함께하며 세대 차이를 좁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할아버지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식들도 아버지는 우리보다 더 잘한다며 존경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배우기를 멈춘 순간 노년은 세상에서 밀려나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나이를 넘어선 자유를 얻습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는 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이고 내 자존심을 지켜주는 무기입니다. 노년의 배움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결국 노년의 6번째 준비는 배우는 습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휴대폰 하나라도 스스로 다룰 줄 알고 새로운 문화에 겁내지 않고 작은 것도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내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도 배우는 사람은 여전히 당당합니다. 오늘 하루라도 새로운 것을 익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끝까지 젊은 영혼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첫 번째 주제,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6가지 준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세요. 둘째, 자립 능력을 키우세요. 셋째,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세요. 넷째, 남의 인정을 내려놓으세요. 다섯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여섯째, 배우는 습관을 멈추지 마세요. 이 6가지만 준비하면 혼자 살아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당당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돈을 쓰며 노는 것이 최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아껴야 나중에 쓰지. 돈이 없으면 불안해.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이건 큰 착각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오히려 돈을 쓰며 노는 것이 최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6가지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껴둔 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대신 쓴다는 것입니다. 평생 죽도록 일해 모아둔 돈을 내가 쓰지 못하면 결국 그 돈은 내 손을 떠나 남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돈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흘린 땀의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께서 40년간 공장에서 일하며 살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쉬지 않았고 자식들 학비와 집 대출 갚고도 남은 돈을 모아 통장에 꼬박꼬박 넣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내가 죽기 전에 아이들한테 다 남겨줘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외식 한 번, 여행 한 번 없이 살았습니다. 옷은 낡아도 버티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친구들이 부르면 돈 아깝다며 피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아끼며 살던 할아버지는 은퇴 5년 만에 쓰러져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통장엔 3억 원이 남아 있었지만 그 돈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할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나눠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형제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고생해 모은 돈은 본인에게 단 한순간의 행복도 주지 못했고 남은 가족에게는 싸움의 불씨가 되었을 뿐입니다. 돈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직접 쓰는 순간에만 내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맛보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쓰는 그 순간에만 돈은 내 삶을 빛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은 결국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 낭비되거나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라집니다. 부모가 아껴둔 돈을 자식이 허투루 쓰는 경우는 흔합니다. 몇십 년 피땀 흘려 모은 돈이 고작 몇 달 만에 외제차 값이나 유흥비로 날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보다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안 쓰면 이 돈은 결국 내 것이 아니다. 할머니는 적금을 깨고 평생 하고 싶던 일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전국 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남겼고 손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가고 싶었던 바다를 보며 이게 내 돈의 값어치구나 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평생의 노고가 결실로 돌아온 증거였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쓴 돈만이 내 것이고 웃음으로 돌아온 순간만이 내 인생이에요. 노년에 아껴둔 돈은 안전망이 아니라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라는 명분으로 돈을 움켜쥐고만 있다 보면 정작 내 삶은 현재가 사라지고 불안과 걱정만 남습니다. 그렇게 쌓아둔 돈은 결국 남의 손에 들어가고 내 인생의 노력은 허무하게 지워집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쓰는 돈은 내 삶의 역사가 되고 내 존재를 증명하는 힘이 됩니다. 내가 쓰는 순간은 추억으로, 행복으로, 웃음으로 변합니다. 결국 아껴둔 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대신 씁니다. 내가 쓰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고 내 삶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 손으로 내 행복을 위해 써야 합니다. 오늘 내가 쓰는 돈이야말로 진짜 내 것이고 내 인생을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노년을 후회와 허무함으로 남길 것인지 웃음과 추억으로 채울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돈은 쓸 때 내 거지 안 쓰면 도둑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한 푼이라도 모아야 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좀 쓰며 살라고 권해도 할아버지는 늘 나중에 자식들한테 보태주려고 라며 거절했습니다. 외식 한 번, 여행 한 번 없이 살아온 결과 통장에는 수억 원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세상을 떠난 순간부터 그 돈은 순식간에 할아버지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부터 자식들은 서로 누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며 얼굴을 붉혔고 결국 법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돈이 가족을 지켜주기는커녕 자식들의 전쟁으로 변한 것입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생전에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채 죽고 난 뒤엔 돈마저 도둑 맞는 처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돈은 통장 속 숫자로 남아있을 때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꺼내 쓰는 순간에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사 먹을 때, 가고 싶던 여행지에 가는 비행기 표를 끊을 때, 좋아하는 물건을 사는 순간 돈은 진짜로 내 인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은 언제든 자식들의 욕심, 남의 다툼, 병원의 영수증으로 도둑맞게 됩니다. 내가 누리지 못한 돈은 결국 남의 손으로 흘러가고 그 과정에서 원망과 갈등만 남습니다. 반대로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적금과 연금을 움켜쥐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안 쓰면 내 것이 아니다 라며 스스로를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고 싶던 여행을 다녀왔고 손주들과 맛집을 돌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동네 친구들에게 팝도 사고 자신을 위해 비싼 옷도 한 벌 샀습니다. 주변에서는 돈이 아깝지 않으냐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쓰니까 내 돈이지. 내가 안 쓰면 남이 가져갈 돈이에요. 그렇게 산 할머니의 얼굴에는 늙음보다 활기가 묻어났습니다. 돈을 쓴 만큼 자존감도 살았고 웃음도 늘어났습니다. 돈은 결국 내 인생을 살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도구가 아니라 쇠사슬이 됩니다. 쌓아둔 돈에만 집착하다 보면 결국 무겁게 짓눌려 산송장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쓰는 순간 그 돈은 나의 자유가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자존감을 일으켜 세웁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이건 내 힘으로 산 거야 라는 당당함을 느낄 때, 여행을 다니며 내가 살아있다 라는 감각을 되찾을 때 그 돈은 비로소 내 삶을 살려내는 불꽃이 됩니다. 노년의 가장 큰 후회는 돈을 못 모았다가 아닙니다. 돈이 있는데도 못 썼다는 것입니다. 쌓아두다 병원비로 다 날려버리고 남겨둔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고 결국 내가 누리지 못한 채 사라진다면 그것보다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당장 내 손으로 돈을 꺼내 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돈은 쓸 때만 내 것입니다. 내가 안 쓰면 결국 도둑 맞습니다. 은행 창고는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쓰는 돈만이 내 인생을 빛내고 내 자존심을 살리고 내 존재를 증명합니다. 당신의 노년을 도둑 맞은 돈과 후회로 채울 것인지 웃음과 추억으로 채울 것인지는 바로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돈 안 쓰고 떠난 사람, 다들 후회하며 눈 감기 때문입니다. 평생 아끼며 살던 사람들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젊을 때부터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여행을 가자 해도 늘 돈 아깝다. 나중에 여유 있으면 가자라고 말하며 거절했고, 아내가 외식이라도 하자고 해도 집에서 해 먹는 게 훨씬 싸다며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모아 통장에는 억대 재산이 쌓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늙어도 든든하다. 그러나 정작 할아버지의 인생에서 즐거웠다는 순간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70세가 되던 할아버지는 큰 병을 얻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할아버지는 숨을 거두기 직전 아내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참 바보였다. 돈은 남았는데 내 인생은 다 잃었구나. 마지막까지도 아끼느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삶에 대한 후회가 목구멍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돈은 쌓아놔도 결국 당신 거 아니에요. 당신 있을 때만 당신 거였어요. 이 장면은 주변에 있던 가족들에게 뼈아픈 교훈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후회는 수많은 노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평생 돈을 모으느라 하고 싶던 일을 미루고 먹고 싶던 음식을 참으며 가고 싶던 길을 외면하다 결국 병실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돈을 아꼈던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아꼈던 거구나. 그 후회의 깊이는 죽음 앞에서 더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돈은 남아있는데 내 손으로 쓴 기억이 없으니 인생은 빈 껍데기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을 과감히 쓴 사람들의 노년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께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돈은 내가 쓸 때만 내 거다. 할머니는 모아둔 적금을 깨고 하고 싶던 일들을 하나씩 실행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전국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과 외식도 자주 했습니다. 평생 입어보고 싶던 비싼 옷도 한 벌 샀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할머니의 얼굴에는 늙음보다 생기가 가득했고 주변 사람들은 할머니는 돈을 써서 젊음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돈은 쌓아두면 자식들의 싸움판이나 병원비로 사라질 뿐 나를 위해 빛나지 않습니다. 내가 꺼내 쓰는 순간에만 내 것이 되고 그때에만 내 인생을 빛내는 도구가 됩니다. 돈을 쓰지 않고 떠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남깁니다. 조금만 더 즐길 걸, 조금만 더 써볼 걸. 하지만 그 말은 무덤 속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노년의 가장 어리석은 선택은 아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현명한 선택은 지금 쓰며 살아있는 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행지의 바람을 느끼는 순간,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웃으며 보내는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가치입니다. 돈은 그 순간을 가능하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결국 돈 안 쓰고 떠난 사람, 결국 모두 후회하며 눈을 감습니다. 당신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 인생을 위해 돈을 쓰며 웃고 떠나겠습니까?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돈은 쓸 때만 내 것입니다. 지금 쓰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돈을 쓰지 못하면 내 노력의 역사가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하며 모은 돈은 결국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새벽부터 밤까지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휴일도 반납하고 술 한 잔도 사치라 여기며 오직 저축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바쳐 모은 돈은 억 단위로 불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돈은 내 인생의 증거다. 하지만 정작 그 돈을 자기 삶에 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순간 할아버지의 노력의 역사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겨진 자식들은 그 돈을 두고 다투었고 결국 할아버지의 피땀은 추억이 아니라 소송서류로 남았습니다. 그토록 고생했던 세월이 고마움으로 기억된 게 아니라 다툼과 원망으로 덮인 것입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발자취입니다. 젊은 날 밤을 새워 번 돈,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모은 돈은 내가 살아온 시간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쓰지 못하면 그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직접 꺼내서 행복을 느끼는 순간 내 노력은 빛을 봅니다. 여행지에서 바람을 맞으며 내가 이곳에 오기 위해 평생 일했지라고 말할 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내 땀의 결실이 이 한 끼로 돌아왔구나 라고 느낄 때 그제야 내 역사가 인생 속에 새겨집니다. 그러나 쓰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지워지고 통장 숫자만 남습니다. 숫자는 내 삶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정반대 삶을 살았습니다. 젊을 때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돈을 노년에 아낌없이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친구들과 전국을 돌며 사진을 남기고 손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가족들은 돈보다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열심히 살았고 마지막까지 본인답게 행복하게 쓰셨다. 할아버지의 노력의 역사는 돈이 아니라 추억과 기억으로 남은 것입니다. 돈을 쓴 덕분에 할아버지는 고생만 한 아버지가 아니라 삶을 제대로 누린 어른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노년에 돈을 쓰지 못하면 결국 내 땀의 가치도 사라지고 내 삶의 노력은 흔적 없이 지워집니다. 그러나 쓰는 순간 그 돈은 내 역사에 색을 입힙니다. 나를 웃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을 남기고 내 존재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결국 돈은 쓰지 않으면 단순한 종이장에 불과하고 내가 쓰는 순간에만 내 노력의 역사가 됩니다. 병원비로 허무하게 사라지거나 자식들 다툼에 불씨로 변하기 전에 지금 당장 내 삶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렇게 쓸 때 내 땀과 고생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습니다. 당신의 노년을 지워진 역사로 만들 것인지 살아있는 역사로 남길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돈을 쓰며 웃는 게 가장 값진 인생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온 사람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깨닫습니다. 내가 버티며 모은 돈의 진짜 가치는 통장의 숫자가 늘어난 데 있지 않고 내가 직접 쓰면서 남긴 웃음과 행복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젊을 때부터 가족을 위해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새벽마다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았고 비 오는 날에도 장화를 신고 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았습니다.
자식들 학비와 집 장만을 위해 자신의 옷 한 벌, 술 한 잔조차 아끼며 모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통장에 수억 원이 쌓였지만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 없었고 친구들과 마음 편히 웃으며 밥을 먹은 적도 드물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병을 얻어 병원 침대에 눕게 된 할아버지는 눈을 감기 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왜 그 돈을 안 쓰고 살았을까? 웃어본 기억이 없네. 할아버지의 자식들은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에 남은 표정은 평생의 고생이 지운 웃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 과감히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던 수영을 배우고 친구들과 전국을 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웃었고 손주들과 영화를 보며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돈은 쌓아둘 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쓰며 웃을 때 진짜 내 것이 된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생기가 있었고 주변 사람들 모두 할머니는 돈을 써서 웃음을 얻었기 때문에 젊게 산다고 했습니다. 돈을 쓴다는 건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세월에 대한 보상이고 노력의 결실을 맛보는 순간입니다. 내가 흘린 땀이 웃음으로 바뀌는 때 비로소 내 인생은 완성됩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내 노력은 숫자로만 남고 결국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웃으며 쓰는 순간 그 돈은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며 나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노년에 진짜 두려운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웃음이 없는 삶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웃지 못하면 인생은 허무하고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쓰는 순간마다 웃음이 피어나면 그 인생은 가장 값진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결국 65세 이후에는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쓰면서 웃어야 합니다. 그 웃음이야말로 내가 살아왔음을 증명하는 가장 값진 결실이자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당신의 노년을 후회와 한숨으로 채울지 웃음과 행복으로 채울지는 지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돈을 쓰며 하루를 즐기는 게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며 모은 돈을 그저 쌓아두기만 하면 내 인생은 숫자로만 남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쓰며 하루를 즐기는 순간 그 돈은 나를 살리고 내 삶을 빛내는 진짜 힘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젊을 때부터 남들보다 2배로 일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택배 상하차장에서 쉬는 날도 없이 일해 결국 은퇴할 무렵엔 5억 원 가까운 돈을 모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너희 잘 되라고 고생했다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늙은 김치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은퇴 후에도 돈 쓰는 게 아까워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고 친구들과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할아버지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하루만 더 즐겼어도 이렇게 허무하지는 않을 텐데. 남은 돈은 많았지만 웃음도 추억도 없는 인생은 산송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은퇴 후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카페에서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과 모여 고깃집에서 한 잔을 나눴습니다. 가끔은 손주들을 데리고 근교 여행을 떠나 웃음을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루를 즐기며 쓰는 이 돈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예요. 집에 쌓아둔 돈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내가 쓰는 이 순간은 나를 살아있게 하죠. 할머니의 노년은 돈이 많지 않아도 늘 활기가 넘쳤고 주변 사람들 모두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진짜 복지는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나 제도만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 쓰는 돈, 그 돈으로 하루를 즐기며 얻는 웃음과 여유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하루에 한 번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음 가는 대로 작은 선물을 사고 짧은 여행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나를 지켜주는 진짜 보험입니다. 돈은 쌓아두면 무거운 짐이 되지만
쓰면 삶을 가볍게 하고 웃음을 불러옵니다. 노년의 가장 큰 불행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남는 건 후회와 공허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쓰며 하루를 즐길 때 그 순간은 내 것이 되고 그 하루가 쌓여 내 인생 전체가 폭지로 채워집니다. 결국 돈을 쓰며 하루를 즐기는 것, 그보다 더 확실한 복지는 없습니다. 당신의 노년을 후회로 채울지 웃음과 여유로 채울지는 바로 오늘 내 지갑을 어떻게 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두 번째 주제 65세 이후 돈을 쓰며 노는 것이 최고인 6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껴둔 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대신 씁니다. 둘째, 돈은 쓸 때 내 거지 안 쓰면 도둑 맞는 것입니다. 셋째, 돈 안 쓰고 떠난 사람 다들 후회하며 눈 감습니다. 넷째, 돈을 쓰지 못하면 내 노력의 역사가 지워집니다. 다섯째, 돈을 쓰며 웃는 게 가장 값진 인생의 결실입니다. 여섯째, 돈을 쓰며 하루를 즐기는 게 최고의 복지입니다. 이 6가지 이유를 명심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돈을 아끼기만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쓰며 노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년에 절대 엮이면 안 되는 5가지 인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와 매일 안부를 나누며도 뒤통수를 맞을 거란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노년이 되어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울고 분노한 적 있습니까? 늙었다고 모두가 착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교묘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엮이는 순간 평온했던 노년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뀝니다. 늙어서 잘못 엮이면 남은 인생은 싸움과 상처의 연속이 됩니다. 지금부터 노년에 절대 엮이면 안 되는 5가지 인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면서 은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늙어서 이런 사람과 엮이면 노년의 평온이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이들은 도움을 청할 땐 눈물까지 동원하지만 막상 도움을 받고 나면 당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억조차 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히려 뒤에서는 당신을 험담하고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으면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인간은 감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대신 그 정도도 못해줘 라는 식의 뻔뻔함으로 사람의 속을 뒤집습니다. 이들은 평생 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손을 벌리면서도 미안한 기색조차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의 시간을, 노력을, 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뭔가를 바랄까봐 방어적으로 나서며 내가 뭐 큰 걸 받았냐고 말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심장이 철렁합니다. 이런 인간과 노년에 엮이면 당신의 시간과 정성은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맙니다. 무서운 점은 이런 사람들이 도와줄 때는 모른 채 하다가 거절하면 금세 원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도와주더니 이젠 모르겠다는 식의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을 차가운 인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손해를 감수하며 도왔던 사실은 사라지고 요즘은 돈 좀 벌더니 변했다는 오해만 남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 하나 때문에 주변의 시선까지 바뀌고 인간관계 전체가 뒤틀릴 수 있습니다. 노년은 편안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남은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해 써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모르는 인간과 엮이면 노년이 피곤해집니다. 심지어 당신의 자식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엄마는 옛날에 나한테 큰 빚이 있다는 말 한마디로 아이들에게까지 도덕적 빚을 지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탁을 들어줄 땐 반드시 한계를 설정하고 반복적인 요청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선의가 악용되지 않도록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도 반복되면 이용당하고 그 끝은 외로움과 후회로 가득 찬 노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노인의 실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소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자잘한 부탁도 거절하지 않고 이웃의 배달 물품도 대신 받아주고 병원 갈 때는 차를 태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옆집에 살던 지인은 수년간 할아버지의 호의를 서비스처럼 소비했습니다. 이참에 병원 좀 같이 가요. 우리 집 전등이 나갔는데 좀 갈아주세요. 세탁기 고장 났는데 기사 좀 불러줘요. 사소한 부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문제는 할아버지가 수술을 받고 몸이 불편해졌을 때 터졌습니다. 도와주던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자 그 지인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나도 바쁘다니까요 라는 말과 함께 연락이 끊겼고 오히려 다른 이웃에게 그 사람 은근히 요구가 많다는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상처받은 할아버지는 결국 단절을 선택했고 그 사건 이후 누가 도움을 청해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사람은 골라서 도와야 합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손길이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노년에는 후회 없는 인간관계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인간과는 거리를 두고 따뜻함을 공유할 줄 아는 사람과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남의 가족사를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인간은 없습니다. 노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하나, 바로 남의 집안일을 입에 올리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보다 친절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 집 딸이 이혼했다며 아들이 빚쟁이라는 소문이 있더라 하며 말을 꺼내지만 그 속엔 관심도 배려도 없습니다. 단지 재미와 우월감으로 남의 사생활을 조각내는 혀를 가졌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말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 귀에 들어가면 원래 이야기보다 더 자극적인 거짓으로 변질됩니다. 말 한마디가 가족을 파탄내고 관계를 끊게 만들고 평생 지켜온 체면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이런 사람은 이야기의 진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극적인 내용을 더 좋아하고 그 내용에 살을 붙이는 데 능합니다. 누가 그러더라는 말투로 본인의 책임을 피해가며 정작 본인이 만든 불씨는 온 동네를 불태웁니다. 누군가의 이혼, 실직, 병원 입원, 자식 문제 같은 민감한 이야기를 쉴 새 없이 퍼뜨리면서도 자기는 도리어 그런 일은 남들도 다 아는 줄 알았다며 빠져나갑니다. 이런 유형의 인간과 친하게 지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가족사가 이웃의 술안주가 되고 맙니다. 노년기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명예와 관계입니다. 자식들이 열심히 쌓아온 이미지가 부모 한 사람의 무분별한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손주의 학교 생활, 며느리의 직장, 사위의 사업 문제까지 이런 사람의 입에 오르면 그 가족은 고립되고 상처 입습니다. 심지어 단순한 오해조차 이 사람의 입을 거치면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이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와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초반에 반드시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 이야기, 특히 자식 문제나 개인적인 고민은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잡담도 조심해야 하며 상대가 은근히 떠보는 질문을 한다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 집안 일이에요. 그 이야기는 나눌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라는 식으로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거리를 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쉽게 믿고 마음을 터놓는 습관은 노년기에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할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동네에서 인심 좋고 말이 잘 통하는 이웃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이웃은 항상 다정하게 말을 걸며 요즘 아들은 잘 지내냐? 며느리는 착해 보이던데 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관심이라 여겼고 자연스럽게 집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나갔더니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일 나가기 싫어한다면서요? 너무 놀란 할머니는 곧바로 자신이 얘기한 내용이 이웃의 입을 통해 동네에 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 후 잠시 쉬고 있다는 말도 온갖 과장으로 포장되어 아들이 빚더미에 앉았다는 말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그 이웃과 연락을 끊고 집 밖 출입도 삼갔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왜 갑자기 사람을 피하나 의아해했고 나중에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가족들은 우리 집 이야기는 어디서도 꺼내지 말자는 약속을 하며 관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이 칼보다 날카롭다는 건 진실입니다. 특히 남의 가족사를 즐기는 사람의 말은 칼날이 아닌 흉기입니다. 당신의 노년을 편안하게 지키고 싶다면 침묵이 가장 현명한 방어입니다. 그리고 그런 입을 가진 사람과는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잘 지내는 척 뒤에서 욕하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교활하고 치명적인 인간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인사하며 언니, 오랜만이에요 라고 다정하게 말하면서 돌아서면 당신의 인격을 갈기갈기 짖는 말을 퍼붓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늙어서 엮이면 당신의 명예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평생 쌓은 인간관계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런 이중적인 사람의 가장 무서운 점은 절대 자기 얼굴에 티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면은 진심처럼 보이고 모든 칭찬은 뒷담화의 사전포석입니다. 이들은 사람 사이에 틈을 벌리는데 귀재입니다. 당신이 한 사소한 말, 행동, 심지어 옷차림까지도 과장되고 왜곡된 버전으로 재탄생됩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좀 그렇다더라는 말로 책임은 회피하고 당신만 따가운 시선을 받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혼자 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당신을 함께 놓고 대상으로 삼아 은근히 소문을 만들고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결국 당신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절대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놓고 욕하지 않고 언제나 누가 그러더라, 그냥 걱정돼서 라는 말로 모든 상황을 회색지대로 남깁니다. 당신이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내가 언제 그랬냐며 순진한 얼굴로 발뺌니다. 이때 당신은 피해자가 아닌 민감한 사람, 괜히 예민한 사람으로 몰리게 됩니다. 결국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괜히 싸움을 키운 사람으로 당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늙어서 이런 이중적인 인간과 엮이면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평온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과 엮이면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말을 아끼게 되고 모임에 나가기 싫어지고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오해는 쌓이고 당신을 향한 시선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노년을 인간관계의 지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 외로움은 실로 참혹합니다. 이런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꾸 남 이야기를 하는 사람, 특히 친한 척하면서 타인의 단점을 은근슬쩍 흘리는 사람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도 좋은데 좀 이상하지 않아? 같은 말로 공감을 유도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에 남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 다른 사람과 있을 땐 당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친절과 다정함은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항상 가져야 노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할머니께서 동네 복지관에서 함께 활동하는 지인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지인은 항상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간식도 나눠주며 언니가 제일 멋져요 라는 말로 할머니의 기분을 북돋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다른 회원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할머니가 너무 나대는 것 같다고 누가 그러더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3번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들으면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지인이 뒤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 지인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복지관 모임도 한동안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웃으면서 다가오는 사람을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나중에야 그 지인의 뒷말 버릇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졌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사과하며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감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년에 당신을 웃게 할 사람인지 울게 할 사람인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지내는 척하면서 뒤에서 욕하는 사람은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독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고요한 평화가 아닌 감정의 전쟁터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당신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노년에 엮이면 외로움이 일상이 되고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평생 관계에 헌신한 대가가 침묵이라면 그건 상처가 아니라 모욕입니다. 이런 인간은 연락을 기다리는 척하면서도 절대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늘 당신이 먼저 안부를 묻고 당신이 먼저 약속을 잡고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만 관계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왜 연락이 없어요? 라며 뻔뻔하게 되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의무적으로 다가와야 하는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당신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받아들인다는 데 있습니다. 몇 번 연락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은 날 신경 안 쓰는구나 라며 관계를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정리되는 인연은 결국 한 방향의 짝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꾸준히 보낸 메시지, 안부 전화, 소소한 선물들은 단 한 번의 관심 없는 반응으로 물거품이 됩니다. 늙어서 이런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외롭고도 비참한 관계에 갇히게 됩니다. 가장 끔찍한 건 이런 인간이 당신의 외로움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심심하니까 연락하는 거야 라며 당신의 진심을 가볍게 소비합니다. 만나면 웃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들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당신을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은 산산조각 납니다. 노년은 그 어떤 시기보다 마음이 민감하고 상처에 취약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의 틈을 들여다보며 적당히 받아주고 적당히 거리 두며 당신을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이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삶에서 존재감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나와 연락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니까 라는 이유로 계속 연락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끊임없이 상대의 반응에 의지하며 하루를 보내게 되고 상대는 당신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가벼운 존재로 인식합니다. 이런 관계는 노년의 고독을 더 깊게 만들고 마음의 상처를 남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결단입니다. 내가 연락을 끊으면 이 관계는 끝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진정한 인연이 아닙니다. 연락은 의무가 아닌 마음입니다. 진심은 말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이고 보고 싶다는 감정은 스스로 전화기를 들게 만듭니다. 늙어서도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노년은 덜 외롭습니다. 반대로 먼저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100명은 당신의 마음을 텅 비게 만들 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노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명절이면 작은 선물도 챙겼습니다. 모임 일정도 할아버지가 주도했고 단체방에 글을 올리는 것도 항상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할아버지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첫날, 이틀, 일주일이 지났고 한 달이 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챙겨주던 그 친구는 그 한 달 내내 단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유지된 관계는 사실상 혼자만의 노력이었음을. 서운함과 허무함에 할아버지는 단체방을 조용히 나갔고 그 후로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 할아버지는 관계의 우선순위를 바꾸었습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먼저 연락이 없어도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말없이 있어도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면 노년에 외롭지 않다는 것이 할아버지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연락하는 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먼저 떠올리고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이 곁에 있다면 외로움은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의 인연은 끊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끊어진 인연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치 이야기로 싸움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늙어서 이런 사람과 엮이면 평화로워야 할 노년이 전쟁터가 됩니다. 이들은 말끝마다 정치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박살냅니다. 명절 모임, 경로당, 카페,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가 나라를 망쳤다. 그 사람이 대통령만 안 됐어도 같은 말로 시비를 걸고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적으로 간주합니다. 조용히 있으면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반대 의견을 내면 미쳤다고 역정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념이 아니라 논쟁을 즐기며 상대를 공격하는 데서 쾌감을 느낍니다. 가장 끔찍한 건 이들의 대화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듣기 싫어해도 계속 떠들고 말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반론을 제기하면 소리부터 높아지며 세상 물정 모른다며 인신공격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처음엔 작은 논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은 커지고 감정의 골은 깊어집니다. 정치 이야기는 절대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남는 것은 오해와 분노뿐입니다. 늙어서 그런 갈등에 에너지를 쏟는 건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고달픈 일입니다. 정치적 성향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강요하거나 모임의 분위기를 갈라놓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파괴자입니다. 특히 노년기엔 고정된 사고방식이 뿌리 깊어져 있어 한번 다툼이 생기면 화해가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지기 친구도 정치 성향 하나로 등을 돌리게 되고 가족끼리도 식사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단절은 노년을 외롭게 만들고 그동안 쌓은 관계의 의미를 허무하게 만듭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노인의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자주 가는 경로당에서 바둑 두고 담소 나누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회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조용한 듯 했지만 점점 정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뉴스 봤어요? 나라가 진짜 엉망이에요. 로 시작된 말은 곧장 특정 정당과 인물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은 가볍게 넘겼지만 어느 날 다른 한 분이 반대 의견을 내자 그날 이후 바둑판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바둑돌이 날아가고 욕설이 오가며 결국 경로당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서로 말도 섞지 않게 되었고 몇몇 어르신은 발길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바둑 모임은 해체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그 정치 이야기 좋아하던 사람만 보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노년엔 친구 몇 명이 전부인데 그거 하나 지키질 못했어. 늙어서 싸움은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정치 이야기는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관계를 해치는 독입니다. 함께 웃고 싶은 자리에 시끄러운 논쟁을 끼워 넣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혼란으로 가득 채우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과는 한번 웃고 마는 인연이면 충분합니다. 노년의 평화는 조용한 사람 곁에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세 번째 주제, 노년에 절대 엮이면 안 되는 5가지 인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도움을 요청하면서 은혜는 모르는 사람. 둘째, 남의 가족사를 퍼뜨리는 사람. 셋째, 잘 지내는 척 뒤에서 욕하는 사람. 넷째,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 다섯째, 정치 이야기로 싸움을 부르는 사람. 이 5가지 인간과는 절대 엮이지 마십시오. 노년은 위태롭게 만드는 인간은 절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자주 보던 그 사람, 익숙했던 그 말, 익숙한 미소 뒤에 숨은 칼날이 노년에 상처를 냅니다.
설마 저 사람이 하는 순간은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배신과 폭력입니다. 잘못된 인연 하나가 남은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합니다. 노년은 누구보다 당신 스스로를 위해 안전하게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약 2시간 동안 3가지 큰 주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6가지 준비. 둘째, 65세 이후 돈을 쓰며 노는 것이 최고인 6가지 이유. 셋째, 노년에 절대 엮이면 안 되는 5가지 인간.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지혜입니다. 노년은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꼭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립 능력을 키우고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남의 인정을 내려놓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배우는 습관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돈은 지금 당장 쓰면서 즐기십시오. 아껴둔 돈은 결국 남의 것이 됩니다. 오늘 내가 쓰는 돈만이 진짜 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인연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은혜 모르는 사람, 남의 가족사를 퍼뜨리는 사람, 뒤에서 욕하는 사람,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 정치로 싸움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노년은 평화로워야 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